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연의 탐색 물리 분야 마지막 주 제3주 강의입니다.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인간은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1주에 어떻게 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BC 3세기에 그 전에는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다가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학자들이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했다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알아내고 그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쭉 유럽에서는 근 1500년에 걸쳐서 중세 긴 기간을 걸쳐서 그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상에 있는 별들은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 완전한 운동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 그 수많은 별 중에 당시에 행성은 몇 개밖에 없었습니까? 5개밖에 없었죠. 이 5개의 행성들의 운동도 제대로 완전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그 시도를 누가 했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뉴턴이 새로운 자연법칙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새로운 자연법칙은 수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확실하게 맞다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믿게 이르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세기에 와서 그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죠.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수소원자 문제였습니다. 원자가 발견되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안에 전자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 당시 알고 있던 물리학으로는 도대체 그 내부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였습니까? 양자역학이었죠. 그런데 20세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속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속도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물리량이죠. 어렵지 않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에 대해서 개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여기 남산인데 저 남산은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산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좀 이상하죠? 이상할 거 없어요. 내가 본 남산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죠. 0입니다. 근데 실제로 남산은 안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달에 가서 남산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달에 가서 남산을 보면 남산은 지구와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달에서 보면 지구가 사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면 시속 3683km. 이 시속 3683km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KTX의 속도의 12배입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산을 어디서 볼까요? 태양에서 보면, 해에서 보면 어떠냐?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 속도는 뭐가 되냐면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인데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냐면 초속 30km입니다. 이 초속 30km를 시속으로 고치면 얼마냐면 10만 8천 km예요.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어느 속도가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진짜 남산의 속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는 데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진짜는 내가 보는 걸 거야 이러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구에서 본 속도가 진짜 속도고 다른 사람이 본 속도는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냐?
우주에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중심이 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벌써 17세기 뉴턴 때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뉴턴 때 이미 이 속도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진짜 속도가 아니라 전부 다 진짜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어떠냐면 우리 그냥 지구주위에 사니까 땅에 대한 속도를 갖다가 진짜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말하려면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속도를 제대로 얘기한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뉴턴의 물리학에서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더라도 속도란 이런 게 제대로 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 수 있는데, 이것에 어긋나는 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이었습니다. 우리 빛의 속도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이렇게 빛은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빛의 속도 다 측정해서 속도 압니다. 내가 보니까 자, 여기서 레이저를 쏠 것 같으면 쫙 빛이 나가죠. 이건 너무 빠르니까 내가 눈으로 이제 그거 볼 수는 없지만 이거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측정해요? 여기다 포토셀을 놔두고서 착 하면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그런데 이 속도를 이번에는 달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달에서 본, 이 달에서 달에 있는 빛의 속도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에서 내가 쏜 레이저를 보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레이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에다가 지구의 속도를 더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에서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또 태양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속도는 다 다른데 근데 빛의 속도만큼은 어디서 보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속불변이다라고 하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바로 이런 광속불변이라는 게 실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빛의 속도는 어디서보다 다 같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그걸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차가 있다고 하겠어요. 기차가 있는데 기차의 속도를 이제 어때요? 속도를 얘기할 때는 누가 본 누구의 속도라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면을 A라고 하고 기차를 B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VBA는 여기가 본 거, A가 본 겁니다. B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먼저 쓰고 본 거를 오른쪽에 썼어요. 그래서 VBA는 시속 300km다. KTX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기차 위에서 사람이 뛰어요. 사람이 아주 천천히 뛴다고 했어요. 사람은 C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차 위에서 시속 20km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자,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사람이 시속 20km로 뛰면 지면에서 사람의 속도를 보면 얼마겠습니까? 우리 금방 알죠? 우리 딱 보면 기차도 가고 그 위에서 사람도 가면 얼마인 것 같아요? 시속 320km로 갈 거라고 하는 거 우리 금방 알죠? 우리 머릿속에 직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 이거 두 개 더해서 구했습니다. 이 두 개 더한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 이렇게 썼는데 이러면 참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서 A에서 본 C의 속도는 B에서 본 C의 속도에다가 A에서 본 B의 속도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가운데 B 자리에는 아무 걸로 바꿔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CF, FA 이렇게 바꿔 넣어도 좋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 상대 속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이고, 이 속도 덧셈 법칙은 대타식으로도 성립합니다. 꼭 일직선상이 아니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아주 좋은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빛에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광속불변은 알고 봤더니 빛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광속으로 가면 그런 성질입니다. 이건 속도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갖기는 어렵겠지만 기차 위에서 기차에 대해서 사람이 광속으로 뛴다고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BA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속 300km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이 뛰었으니까 이 사람의 속도 VCB는 C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면에서 봤을 때 사람의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죠. 기차의 속도에다가 사람의 속도를 더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가 않고 뭐냐면 C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에 대해서 사람이 C로 움직이더라도 지면에서 보면 역시 C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속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이 빛의 속도로 갈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면에서 볼 때 사람의 속력이 C고 기차에서 볼 때 사람의 속력도 C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차 안 가야 되겠죠. 근데 기차 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가고 있는데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에서 유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그게 유명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죠. 뭐냐면 운동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그려야 됩니까? 기준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행기가 있다. 비행기의 위치를 얘기하려면 비행기의 위치를 숫자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준계를 하나 딱 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점이 어디 있는지 좌표축의 방향은 어떤 이걸 정하면 그러면 비행기의 위치가 여기서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X라는 데 있어. 네, 비행기가 X. 자, 이건 이 X는 기준점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원점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계는 A 하나만 그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또 하나 그리겠어요. 여기 또 하나 B라는 기준계 원점 달라졌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B 기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행기의 위치가 숫자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다. 숫자만 다른 것이지 비행기의 움직임은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구나 이놈이 기준계 B가 기준계 A에 대해서 막 움직여도 좋아요.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좌표 A 기준계의 좌표 X와 B 기준계의 좌표 X 프라임 사이에 관계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식 구하냐면 네, V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0일 때는 A와 B가 일치해 있었어요. 원점이 일치해 있었고 시간이 T만큼 흘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VT만큼 간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서 금방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X 프라임은 X-VT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 기준계나 B 기준계나 시간은 같을 거니까 T 프라임은 T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레이 변환은 어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너무나 그럴듯하죠. 이 갈릴레이 변환은 어디에다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것으로부터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쉬워요. 속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간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서 VC에 있는 이건 A 기준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입니다. T분의 X는 그렇죠. 그 다음에 VCB는 어떻습니까? 이건 B 기준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죠. 그 다음에 저 V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속도죠. 그러니까 그건 VB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겠어요. 어떻게 대입하냐면 자,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는데 자, 이놈을 이항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항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없게 위해서 이렇게 이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본 속도 덧셈 법칙 VCA는 VCB 더하기 VBA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은 갈릴레이 변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빛의 속도로 달리면 이 속도 덧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아까 그 그래프에서 한 번 더 할 것 같으면, 야, 비행기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 여기까지 가면 비행기만 가는 게 아니라 비기준계도 같이 가죠.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A 기준계에서는 델타 X만큼 이동합니다. 근데 B 기준계에서는 어때요? 기준계도 같이 가니까 비기준계에서 볼 때는 델타 X 프라임만큼 이동하는데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델타 X하고 델타 X 프라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뭐냐면 V 델타 T인데 요거로부터 우리 요걸 갖다 뭘로 나눠요? 델타 T로 나눌 것 같으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이 VCA이고 요 부분이 VCB고 요 부분이 VBA여서 속도 덧셈 법칙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는데 빛의 경우는 어떠냐? 빛의 경우는 똑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어때요? 저거 C고 요거 C라면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 비기준계가 지금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성립 안 하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기서부터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바로 갈릴레이 변환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이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어요. 여기에 비기준계의 원점에서 X'까지 막대를 하나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좌표로 계산할 수가 있죠. 비기준계에서는 어때요? 양쪽 끝의 좌표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X'하고 0 이게 바로 막대 끝이죠. 자, 이게 비기준계에서 막대의 길이인데 A기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A기준계에서는 막대 끝의 좌표가 하나는 X고 하나는 VT죠.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해야 되겠어요. 요게 바로 A기준계에서의 막대의 길이인데 막대의 길이는 A기준계에서 보나 B기준계에서 보나 같죠. 그래서 이거 같다고 놓은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갈릴레이 변환인 것입니다. 자, 이 갈릴레이 변환이 수정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도달할 때 이거 할 때 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변환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 로렌츠 변환을 유도했어요. 어떤 조건으로? 네. 빛의 속도는 어떤 기준계에서나 일정하다는 조건 요 하나만 딱 갖고 이걸 유도했습니다. 그 유도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한테 그 유도하는 걸 소개하는 것보다 그 로렌츠 변환이 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축소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농구공이죠. 농구공이 있는데 농구공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길이가 이렇다면 농구공이 0.9c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냐면 그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고 여기서 요 베타는 바로 뭐냐면 요 베타가 C분의 V라고 하는 것입니다. C분의 V는 속력을 광속으로 나눴어요. 이게 바로 속력의 단위를 광속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타가 1이면 광속이나 마찬가지가 있어요. 베타가 0.5면 그건 광속의 절반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 로렌츠 인자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안 움직이고 있으면 1입니다. 움직이면 항상 1보다 커요. 광속과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 무한대가 되는 그런 인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어디에 써먹냐면 네, 이렇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길이가 짧아지는데 L0가 움직이지 않을 때의 길이라고 한다면 움직일 때의 길이는 그 로렌츠 인자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로렌츠 변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기에 막대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B기준계에서의 막대기의 길이는 X'이고 A기준계에서의 막대기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X-VT지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막대기를 B기준계에다 놔뒀다고 했으니까 B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보면 안 움직이죠. 근데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보면 움직이죠. 막대기가 지금 움직이죠. 그래서 X-VT하고 X'은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X-VT가 더 짧아 보여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짧아 보인다고 그랬어요? 감마로 나눈 것만큼 짧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A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길이인 X-VT는 B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길이인 X'보다 감마로 나눈 것만큼 더 짧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야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감마를 네, 양변에 곱하면 우리 뭘 얻냐면 자, 이런 걸 얻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베타로 C분의 V죠.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갈릴레이 변환인데 이게 로렌츠 변환인데 이 로렌츠 변환이 갈릴레이 변환하고 많이 틀리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만 없으면, 요 감마만 없으면 똑같습니다. 요거 베타는 C분의 V면 C 곱하면 V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도 변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에서 알아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환식도 시간에 대한 변환식도 공간에 대한 변환식하고 똑같아야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좌표 대신에 시간 좌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C를 곱한 것은 시간은 우리가 단위를 다른 걸로 사용했죠. 공간하고 시간하고. 근데 똑같으려면 단위가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 C는 단위를 환산해주는 단위를 이것도 길이의 단위로 만들려면 여기다 광속을 곱하면 길이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X 프라임 대신에 CT 프라임 이렇게 써준 겁니다. X 대신에 CT 써주고 그 다음에 CT 대신에 X 써주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다시 써볼 것 같으면 갈릴레이 변환은 이렇게 생겼는데 로렌츠 변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X 프라임과 CT 프라임, 여기에 있는 X와 CT, 여기에 있는 CT와 X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로렌츠 변환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 요 감마 인자가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로렌츠 변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로렌츠 변환에서 이 중요한 이 로렌츠 인자는 이렇게 된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로렌츠 인자의 값을 볼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로렌츠 변환의 값은 여기에 특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로 만약에 로렌츠 인자가 1이면 이거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움직이더라도 어느 정도 움직여야지 이게 그 뭔가 영향이 있냐면 여기에 C로 나눈 C가 굉장히 크니까 여기에 음속으로 V에다가 음속을 집어넣더라도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0.000000113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하는 음속도 여기서는 어때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별로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에 가야지 베타가 0.5쯤 돼야지 로렌츠 인자가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0.9까지 가면 2.29 이렇게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 로렌츠 인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 0.99나 0.99875나 0.9999나 0.999를 하나 더 붙은 거나 사실 뭡니까? 이거 전부 다 광속이나 마찬가지죠. 반올림하면 다 광속이죠.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은 광속인데 그런데 여기에 광속에 얼마나 더 다가가냐에 따라서 로렌츠 인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타가 딱 광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로렌츠 인자는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커지는 게 이렇게 급격히 커지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은 거의 특상대성 이론 효과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이 빛에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빛이 이상해가지고 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면 이제 로렌츠 변환을 알았으면 우리 갈릴레이 변환에서 속도 덧셈 법칙 알아내듯이 로렌츠 변환에서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 갈릴레이 변환에서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서 구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눈다면 또 하나 뭘 집어넣습니까? 근데 저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아까 한 것처럼 갈릴레이 변환에서 한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VCA로 잡아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실은 광속 불변이 빛이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속도 덧셈 법칙이 근사식이었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 제대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속도 덧셈 법칙은 뭐였습니까? VCA는 VCB 더하기 VBA였죠. 외우기도 쉬웠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 외우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 안 변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새로운 속도 덧셈 법칙이 요거만 없으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작은 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보통의 경우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속도 덧셈 법칙에 요게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광속 불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기차에서 사람이 광속 C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차는 지면에서 0.3C로 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C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속도 덧셈 법칙으로 계산하더라도 두 속도 중에 어느 하나가 C면 항상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속 불변은 빛의 성질이 아니었고 속도 덧셈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광속 불변 문제가 해결됐고, 여기서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얘기하냐면, 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은 빛에만 적용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속도에다 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있는데 양쪽으로 우주선이 0.5C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에서 B를 보면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 저것도 0.5로 가고 이것도 0.5로 가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으로는 A에서 B를 보면 광속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 속도 덧셈 법칙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광속이 나오지 않고 0.8C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보통 자동차 타는데도 다 이용을 해야지 되겠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있죠. 그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딱 지금 현재 위치를 아는데,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이 뭘 이용합니까? 네,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이용하죠. 그 인공위성에서 신호한 것을 이용하는데 속도 덧셈 법칙 제대로 된 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으로 제자리 찾을 수 없습니다. 한 3분만 가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자, 이 식이 얼핏 보면 이렇게 정밀한 식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현재 생활에서도 이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이 굉장히 필요한 게 됐다. 오늘날의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언제 나왔냐면 1905년에 발표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유명한 논문 3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내용은 뭐냐면 로렌츠 변환을 알아냈고, 거기서부터 속도 덧셈 법칙 제대로 된 거 알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모든 성질이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공간,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 전에는 어땠어요? 3차원 공간이고 시간은 따로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도 공간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자연의 진리를 꽉 믿고 있다가 그 진리에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해결하죠. 해결하면 그것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지도 몰랐던 것까지 많이 해결한다 그랬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예상되지 못한 결과도 저절로 얻었냐면 2는 mc제곱도 저절로 얻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뭣도 저절로 얻었냐면 반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저절로 알아냈습니다. 이거 네, 광속 불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저절로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대나 물리나 이런 데서는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고유 스핀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는데, 이 고유 스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공간이 4차원 시공간이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세기 어때요? 네, 17세기에 뉴턴 행성들에 의해서 뉴턴의 자연법칙 찾아낸 것이 네, 올바른 자연법칙이라고 굳게 믿고 쭉 갔는데 어땠습니까? 20세기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여기에 광속불변 문제를 해결하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상대성 이론을 설명은 했는데, 상대성 이론이 뭐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요 부분 확실하게 알아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 여기에 지금 자유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기술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계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기준계는 하나만 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많이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면 동일한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계로 설명할 때 A중계에서 설명한 숫자하고 B중계에서 설명한 숫자하고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랬죠. 로렌츠 변환이 바로 그렇죠. A에서 관찰한 위치, 시간, B중계에서 관찰한 위치,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가지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볼 때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 숫자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사실은 A중계와 B중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 앞에서 로렌츠 변환 유도할 때 또는 갈레 변환할 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B기준계가 A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자, 이런 조건 아래서만 만족하는 것이 로렌츠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조건 아래서 만족하기 때문에 특상대성 이론이에요. 특별히 어려워서 특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특상대성 이론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면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B기준계가 A중계에 대해서 과속 운동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1905년에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어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 아버지가 특허청 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 백을 이용해가지고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시직 하면서 그때 논문 3개 발표했는데 그때 논문 3개 발표한 것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너무 크게 성공해가지고 어때요? 아인슈타인이 바로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상대성 이론을 유도할 때 여기 제안한 거 있죠. 제안. 이 제안 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거 푸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됩니다.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 식은 바로 뭐냐면 우리 1905년에 나온 로렌츠 변환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전부 다 합니다. 뉴턴의 물리학. 뉴턴 역학하면 F는 MA가 전부 다예요. 뉴턴의 역학책은 뭐냐? F는 MA를 여러 물체에 적용하는 게 뉴턴의 역학책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란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게 사실은 다 같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 전부 다예요.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고 이 로렌츠 변환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은 여러분한테 내가 시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것까지 소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두 기준계가 상대적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로 확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학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친구도 도와주고. 그래서 10년 만에 물론 거기에 브레이크스루는 아이디어의 브레이크스루는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면 차동호 교수의 물리학 강의 이 유튜브에 공개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지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 이거 특상대성 이론의 식이 로렌츠 변환이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은 1915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설명하는 게 오늘 강의에 그게 오늘 강의는 뭐냐면 우주를 이해하는 거 이게 문제니까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식만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어요. 자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요 식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 1915년에 나온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이 식 보니까 뭐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습니까? 여기 막 이렇게 첨자도 붙었죠. 이렇게 첨자가 붙었는데 첨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게 벡터입니다. 첨자가 이렇게 2개 붙어 있으면 텐서예요. 텐서.
그래서 요거 아무튼 뭔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거 간단히 소개하면 여기에 G뮤뉴라고 이렇게 쓴 거. G뮤뉴.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매트릭 텐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간의 구조를 대표하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무엇을 알았냐면 공간이 평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졌어요. 근데 이 공간이 휘어진 게 무엇 때문에 휘어지느냐? 질량과 에너지 때문에 휘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휘어진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매트릭 텐서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이건 미분방정식인데 이걸 풀면 미분방정식은 무엇에 대해서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종속변수에 대해서 푸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 뮤뉴는 요거를 리치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요 안에 복잡한 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미분 연산자가 들어있습니다. 미분 연산자로 만들어진 텐서인데 이걸 리치 텐서라고 부르고, 여기에 또 하나 텐서 또 있죠. T뮤뉴. 이건 뭐냐면 공간의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야지 되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10년 만에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푸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거 미분방정식이니까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로 표현하는 걸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종속변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매트릭 텐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x, y, z, t예요. 그리고 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네, 매트릭 텐서를 x, y, z, t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딱 지금 풀면 어때요? 이거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식 풀 때 지금 딱 풀면 과거 미래를 알듯이 네, 이거 장방식 풀면은 공간의 구조를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여기 태양인데 태양 주위에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요거 구하는 거. 이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공간이 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휘는 정도 알아내는 건 굉장히 작아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그러면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일어나려면 질량이 커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좀 큰데 어디 있습니까? 최고 큰 데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주위에 이렇게 좀 휘는데 아인슈타인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빛이 오는데 태양 주위를 지날 때 빛이 휘어진다. 태양 때문에 공간이 휘어서. 그래서 태양이 없을 때 별의 위치하고 태양이 있을 때 별의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정도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풀 것 같으면 얼마나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별이 있는데 낮에도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낮에 있는 별의 위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위에 계신 분은 우리한테 그것을 깨닫는 환경을 제공해 주곤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9년은 1915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4년 뒤죠. 사실 그 사이에서도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개기일식을 이용했습니다. 개기일식 이용하면 낮에도 별이 보이죠. 이 낮에 보이는 별을 위치를 측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밤에 이렇게 보이고 낮에 보이면 휘어져 가지고 별이 있는 위치가 원래는 여기 있는데 별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요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약 1.8초 정도 이렇게 납니다. 1.8초란 뭐냐? 1도에 각도 1도에 3600분의 1이 1초입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관찰해서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의 계산과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옳다는 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1919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걸 매스컴을 타고 쫙 나갔는데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 했을 때는 학자들 사이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초대 갔어요. 그랬더니 막 사진 기자들이 몰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유명인으로 이렇게 등극한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속불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양자의 각은 어땠습니까? 첨단 과학 기술 문명에 이용이 됐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이 됐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크게 이용. 요 당시에는 지금은 첨단 과학 기술 제품 만드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도 필요 없는. 근데 당시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그래서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쫙 이루고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25년에 프리드만이라는 러시아의 수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을 거기서 풀었습니다. 왜 그래?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1919년에. 그래서 이 프리드만은 그 군대에 가가지고 있다가 제대한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늦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벨기에의 천주교 신부님인 르메트르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풀었어요. 풀었더니 무슨 풀이가 나왔냐면 서로 독립적으로는 서로 따로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었더니 그 풀이가 팽창하는 우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풀이는 뭐였습니까? 메트릭 텐사인데 메트릭 텐사가 무엇에도 함수입니까? 시간에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흐르면 이 공간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풀이를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논문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근데 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논문 발표하고 나서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팽창하는 우주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 어땠겠습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우주 팽창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당시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래 선입관을 갖지 말고 시계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경우만큼은 어떠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장방정식에다가 상수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우주상수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다라고 하는데 그 우주상수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팽창하는 풀이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팽창하는 걸 나온 거예요. 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소개하는 건 뭐냐면, 자, 팽창하는 우주론에 대해서 첫 번째 결과, 프리드만 르메트르의 우주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논문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 벌어지는데 중요하게 이용된 게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플러 효과는 소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이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이건 진동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원, 소리를 내는 놈이 어떤 진동수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 관찰자, 이거 듣는 사람이죠. 그럼 보통 소리를 내는 진동수하고 듣는 진동수하고 똑같은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냐면, 자, 이렇게 서로 정지해 있으면 둘이 같은데 상대적으로 가까이 오면 어떠냐? 듣는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가 더 크게 들어요. 다시 말하면 더 높은 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어지면 어떠냐? 더 낮은 음으로 듣습니다. 이거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 도플러 효과는 소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빛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빛도 이제 우리 파동이라는 걸 당시에 잘 알고 있었어요. 파동은 빛은 진동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별이 있는데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원래 별에서 나오는 색깔보다
더 진동수가 낮은 색깔을 봅니다. 여기서 그걸 적색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적색이동이란 적색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진동수 쪽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청색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이 우리한테서부터 멀어지느냐 가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의 진동수가 원래 색깔보다 정지해 있을 때 색깔과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잘 알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뭐냐면 외부 은하 성운, 우리 은하하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은하가 뭔지 모를 때 1920년 되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보이는 뭔가 구름처럼 보이는 거, 이거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들이었어요. 이 은하를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운에서 온 빛이 적색 이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스토 슬라이퍼라고 하는 미국 천문학자였어요. 자, 미국은 로웰 천문대라는 천문대, 멋있는 천문대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로웰 천문대에서 재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행성들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관찰하다가 외부 성운에서 오는 빛도 관찰하고, 이때 외부 성운에서 오는 빛들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선스펙트럼과 전혀 다른, 보통의 경우에는 별에서 오는 놈들은, 별들은 되게 수소가 있어서 별에서 오는 빛은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보이는데, 수소의 선스펙트럼의 진동수보다 훨씬 작은 진동수의 그런 빛이 오는 걸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색 이동을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운들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의 성운을 봤더니 멀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많은 41개 모두가 전부 다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또는 태양계가 가운데 있다면 성운들이 전부 다 멀어지니까 마치 이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건 아직 우주가 팽창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모든 성운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때까지였는데, 그때부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의 지위를 잃었죠. 그러다가 이거 보니까 지구가 다시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관찰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허블인데, 허블도 역시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윌슨산 천문대라고 하는 그런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천문대에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옥스포드에서 에딩턴, 일반 상대성 이론 측정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인데, 또 뭐 또 한 사람이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우리 은하 같은 갤럭시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성운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변광성이 있었어요. 변광성이란 밝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별이 변광성인데, 성운까지는, 갤럭시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성운의 거리를 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변광성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 변광성이 밝기가 바뀌는 주기하고 그 변광성의 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우리 계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광성이 속한 갤럭시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갤럭시에 대해서 그놈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후퇴 속력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갤럭시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자, 갤럭시까지의 거리, 이거 변광성으로 알아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갤럭시의 후퇴 속력, 이거 도플러 효과로 알아낸다 그랬죠. 이렇게 그렸더니 그래프가 굉장히 놀라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선입니다. 선. 이 선은 우리 간단히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기에 세로축이 V고 가로축이 D니까 두 개가 비례하는 것이죠. 직선은. 그때 그 비례 상수를 우리 허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까 베스토 슬라이퍼가 관찰한 것은 그냥 지구가 또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 관계, 허블의 법칙의 관계는 이거 뭘 얘기해 줍니까? 갤럭시들이 멀어지는데
그 갤럭시들이 멀어지는 게 갤럭시 마음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은 데 있는 놈들은 전부 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어느 사방팔방에 지구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다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그 갤럭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공간이 팽창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저 사람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해는 잘 안 되죠. 근데 다음과 같은 거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여기 자유에 개미들이 있다고 하겠어요. 개미들이 움직여요. 네, 여기서 보고 있어요. 개미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인 결과가 나한테서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개미는 어떻습니까? 요만큼 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근데 두 번째 개미는 그보다 더 많이 갔어요. 세 번째 개미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갔어요. 네 번째 개미는 더 많이 갔어요. 다섯 번째 개미는 더 많이 갔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움직이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개미가 자기가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미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자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아인슈타인이 고치지 않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도 진짜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죠.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지금 시간이 막 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은 뭐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허블의 법칙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 궁금합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우주의 크기가 작겠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점일 때 그때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수명이 궁금합니다. 허블의 법칙을 알면 우주의 수명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의 수명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데든지 우주의 반지름이 D면 그 D까지 팽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그 속력은 어때요? D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죠. H제로 D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D는 없어져 버리고. 어디건 간에 우주의 어디건 거기까지 팽창하는 데는 다 똑같은 시간. H0분의 1. H0가 바로 뭐였습니까? 허블 상수였죠.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수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블 상수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네, 허블 상수는 이제 자꾸 측정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오늘날 측정된 허블 상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허블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미터 퍼섹, 킬로미터 퍼섹하고 MPC는 파세크라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파세크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여기에 우리 이 지구의 공전 궤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반지름을 여기서 봤을 때 그 반지름을 만드는 시야각이 1초가 1도의 36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1초인 그런 거리를 1파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파세크는 10의 6승 파세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1파세크를 미터로 고칠 것 같으면 얼마냐면 3.086 곱하기 10의 16승 미터예요. 거기다 메가니까 10의 6승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67.6 킬로미터 퍼 세크, 초속 67.6km를 요걸 미터 퍼 세크로 고치면 67.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초분의 1인데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역수를 계산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 요거 145억 년쯤 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계산할 것 같으면 138.3억 년. 그래서 오늘날 우주가 138.3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론에서부터 이론과 실험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가 궁금하냐면
허블의 법칙도 나오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우주론이 어떻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팽창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요 시기에는 어땠냐면 놀랍게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상 상태의 우주론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극히 몇 사람이 팽창 우주론을 믿었는데 아까 르메트르 프리드먼과 르메트르가 있었죠. 프리드먼은 금방 죽었어요. 35살인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르메트르, 그 다음에 여기에 러시아의 갸모프라는 학자, 그 다음에 미국의 디케라는 학자, 이런 몇 학자들만 팽창 우주론을 믿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사실은 허블 법칙에서 이렇게 허블 상수로 계산하면 우주의 나이가 나오죠. 근데 1929년대 그 말 1930년대 초만 하더라도 허블 상수가 어떠느냐? 허블 상수가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측정치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큰 허블 상수를 계산을 했더니 우주의 나이가 한 25억 년쯤 됐어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의 나이가 다른 이유로 태양계 나이가 당시에 이미 한 45억 년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허블의 법칙도 그렇고 아주 그럴듯하긴 하지만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상태 우주론을 믿었고 심지어 어땠냐면 프레드 호일은 BBC 인터뷰에서 1949년에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면서 팽창 우주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듯이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펑 터져가지고 빅뱅처럼 만들었다고 얘기한다고 빈정거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팽창 우주론의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대폭발 이론. 그게 바로 빅뱅 시어리죠. 이 빅뱅 시어리는 프레드 호일이 팽창 우주론자들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빈정거리면서 쓴 이름이 오늘날 이름으로 팽창 우주론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갔지만 사람들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대폭발 이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맨 먼저 이거 진짜 같다 공개적으로 지지한 발언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천주교 교황 비오 11세가 맨 먼저 그렇습니다. 대폭발 이론이 바로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과 맞아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근데 르메트르 천주교 신부였죠. 팽창 우주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거를 교황님한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허블은 또 어떻게 했냐? 허블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천문학 이런 거는 노벨상의 대상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노벨상은 노벨이 죽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생활에 무엇인가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초 업적을 낸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허블의 법칙이 우리 일상생활에 향상해 준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주지 못했는데 허블의 법칙이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결국엔 어땠냐면 1953년에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죠. 이때 이분이 그 10월에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벨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이거 언제냐면 1965년입니다. 1965년에 여기에 벨 연구소는 미국의 통신사였어요. 미국의 통신사 연구소에서 전파망원경을 연구하다가 여기 뒤에 있는 게 전파망원경, 호은 형태의 전파망원경이에요. 그걸 연구하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방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발견하는데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3.5K의 마이크로파에 해당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디케는 그 옆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는데 대폭발 이론이 옳다면 바로 그런 전자기파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하니까 이게 바로 그것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배경복사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 배경복사가
우주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나온 에너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고 나서 대폭발 이론의 신빙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를 점점 정밀하게 측정했더니 우주의 나이도 거의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드디어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1965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물리학 박사이기는 하지만 이때 물리학 연구하거나 일반 상대성 연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요거 자기들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상한 거 발견하고서 디케가 요거 와가지고 이게 바로 대폭발 이론의 증거다라고 한 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았냐?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 채널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직직직하는 소리 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마이크로파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우리가 항상 관찰하고 있던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3.5K의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주에 흑체 복사 배웠었죠? 제2주 강의에서 흑체 복사,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흑체가 바로 뭐였습니까? 모든 빛은 다 흡수하는 거였죠. 이 모든 빛은 다 흡수하는 것의 모형, 흑체의 모형은 뭐가 좋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조그만 구멍 뚫어 놓으면 그걸로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이게 들어가기만 합니까? 흑체는 들어가기만 하냐면, 자, 들어가서 그 안에 잔뜩 있죠. 잔뜩 있는 놈이 우연히 여기 만나면 나오죠. 이때 우연히 만날 때 나오는 놈은 모든 진동수의 빛이 다 나오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저 흑체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온도의 분포를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가고 전부 다 나가는데, 그때 이 흑체 이 모든 진동수가 다 나오지만 그 모든 진동수가 다 나오는 거 흑체 복사 곡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온도에만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 여기서 최고점의 파장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파장이 점점 긴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5K에 해당하는 거, 그런 흑체 복사 곡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주에 꽉 차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폭발 이론의 계산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면 딱 그 온도에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더 정확하게는 2.73K인 흑체 복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대폭발 이론이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확실히 옳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폭발 이론에 이르게 되기까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25년에 어땠습니까? 장방정식이 팽창한 우주 예언한다고 하는 걸 프리드만과 르메트르가 이제 발표했죠.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1929년에 어떻습니까? 허블 법칙에 의해서 실험으로도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러시아의 갸모프가 대폭발 이론이 맞으려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예언을 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1965년에 디케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연히 바로 그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거예요. 전파망원경 하다가. 네,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맞다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서 대폭발 이론 진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폭발 이론이 옳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론으로 전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전부 설명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38억 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 아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면 이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하는데 그냥 망원경, 빛을 가시광선을 이용한 망원경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X선,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모든 전자기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옛날 게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도착하는데 100억 년 전에 출발한 것은 지금 도착합니다. 130억 년 전에 출발한 것도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그 자료가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30만 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억 년 후에 비로소 별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10억 년이 지난다면 우주에 있는 먼지들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래가지고 30억 년이 지난 다음에는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37억 년 오늘날에 봤더니 갤럭시들이 또 모여서 성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 역사를 대폭발 이론에 의한 역사를 전부 다 대폭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폭발 이론이 오늘날 옳다, 옳은 진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텝들을 전부 다 증명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비로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폭발 이론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다.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첫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한 거 있었죠. 그게 이겁니다. 대폭발 이론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자, 우리 3주 동안 공부했더니 어떻습니까? 물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대폭발 이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와 닿습니까? 네. 몇 학자들이 대폭발 이론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폭발 이론에는 사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물리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게 되는지 잠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3세기에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상으로부터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굳게 믿었죠. 그 중에 천상법칙은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운동을 그려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도 완전한 운동을 한다고 설명한 시도하다가 브라헤가 측정한 자료를 케플러가 이제 그 경험법칙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뉴턴의 물리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출현한 뒤에 모든 자연상을 물리학으로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죠. 수학으로.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다 맞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확신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라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당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속불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해결하다가 어땠습니까? 특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고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특상대성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왜? 특상대성 이론은 특별한 조건이었으니까. 이거 확장해가지고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떤 증거가 나왔습니까? 실제로 갤럭시로부터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까지 우리가 알아냈죠. 그리고 나서 우연히 우주 배경 복사,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였죠.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옳은 이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21세기가 됩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주의 운명을 인간은 미리 알 수 있을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죠. 계속 팽창할지 아니면 언젠가는 멈출지 멈췄다 다시 수축할지 뭐 이딴 거를 우리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어떤 겁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미 우주의 운명을 다 얘기해 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의 임계 밀도입니다. 우주 전체의 부피를 우주 전체의 질량을 우주 부피로 나눈 게 밀도인데 그 밀도가 요 값하고 비교해서 요게 임계 밀도예요. 저 H0는 허블 상수입니다. G는 만인력 상수예요. 요것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보다 진짜 우주의 밀도가 요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대폭발 이후에 흐른 시간이고 요거는 우주의 반지름이라면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의 밀도가 이거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클로스드 유니버스, 닫힌 우주다. 그래서 결국에는 빅크런치 하나로 쭈그러들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계 밀도가 더 크면. 그러면 임계 밀도보다 더 작으면 어떠냐? 이런 걸 오픈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계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임계 밀도하고 딱 같으면 어떻게 되냐? 딱 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랫 유니버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팽창은 하지만 점점 슬로우 다운해서 그대로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관찰하는 거는 허블의 법칙이나 도플러 효과로 관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모형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주의 밀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우주 밀도 측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저 분께서 우리 우주 배경 복사가 어디서나 똑같은 마이크로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 마이크로파가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간에서.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띄워올려서 인공위성을 띄워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주 전체의 배경 복사 세기를 측정을 했어요. 자, 그런 우주선 띄워올리는 거를 몇 번 했냐면 3번 했습니다. 1989년에, 2001년에, 2009년에. 1989년에 쏘아올린 거를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코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2001년은 WMAP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아이소트로피 프로브라고 하는데 윌킨슨은 요거 연구하던 사람인데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WMAP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플랑크 스페이스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우주 전체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요 색깔 차이가 10,000분의 1K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 이걸 정밀하게 측정했더니 이 측정으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우주의 지오메트리, 우주의 기하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하가 있으면 기하가 공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기하인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하고 나서 공간이 휘어졌다고 하는 걸 알았죠. 근데 수학자들은 특히 기하학자들은 미리 그걸 알았습니다. 측정, 일반 상대성, 특수상 관계없이 수학만 가지고. 기하는 뭐냐면 공리와 정리로 쫙 되는 것이죠. 이 공리와 정리 가지고 수학자들이 미리 알았어요. 뭐만 가지고? 수학만 가지고. 자, 기하만 보고서. 근데 여기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가지고 우주의 기하를 알 수 있었는데 그 기하를 봤더니 뭐였냐면 놀랍게도 관찰한 정밀 우주 배경 복사 분포 결과가 우주가 아까 오픈 유니버스, 플랫 유니버스, 클로스드 유니버스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우리는 플랫 유니버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플랫 유니버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밀도가 진짜 밀도가 요거 같다는 거죠. 그러면 허블 상수하고 요거 만인력 상수 아니까 금방 우리 뭘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요거 밀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밀도가 얼마냐?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딱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27승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요게 바로 수소 원자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의 밀도니까 1세제곱미터에 수소 원자 5개 정도 있는 거 이게 바로 우주의 평균 밀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주의 평균 밀도를 알면 우리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전체 질량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은 임계 밀도에 우주의 부피를 곱했습니다. 밀도에다 부피 곱하면 질량 되죠. 그리고 나서 진짜 찾아봤어요. 뭘 찾아보느냐? 관찰 가능한 질량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별은 뭐냐면 갤럭시의 질량을 다 합한 거예요. 갤럭시 질량 다 합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임계 질량은 0.4%밖에 안 됩니다. 0.4%. 그 다음에 빛 같은 거, 이것도 질량에 해당하죠. 에너지하고 질량하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성단 기체가 3.6% 해당하고 블랙홀이 0.04% 해요. 이거 다 합했더니 얼마냐? 다 합했더니 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 대폭발 이론에서 확인한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확인한 전체 우주 질량 중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은 딱 4%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있다는 증거는 있어요. 무엇으로 아느냐? 갤럭시가 운동하는 모습으로부터 압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임계 질량은 23%입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그래서 어때요?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랬죠. 이 있다는 증거도 없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그래서 우리 임계 질량에서 요거 2개 뺀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네, 73%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암흑 물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갤럭시가 가만히 있는 게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하는 속도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회전하는 속도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질량이 갤럭시에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갤럭시 근처에 쫙 존재해야지 돼요. 그뿐 아니라 또 어떤 현상도 있냐면 중력 렌즈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 지금 보이는데 똑같은 별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보여요. 그건 뭐냐? 원래는 여기에 별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빛이 오다가 여기에 질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휘어진 놈도 보이고 여기서 휘어진 놈도 보이니까 양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걸 갖다가 분광학으로 분해해서 볼 것 같으면 2개 또는 몇 개의 별들이 아주 똑같은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설명하려면 또 여기에 관찰되지 않는 질량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지만 되는 질량, 현상으로부터 있어야지만 되는 질량의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체 임계 질량의 약 23%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볼 것 같으면 우주에 존재해야지 되는 질량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건 얼마밖에 없어요? 4%밖에 없고 그 중에서 23% 이거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암흑 물질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게 있다는 증거는 있는데 여기에 73%는 어떻습니까? 암흑 에너지인데 이건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생각 듭니까? 우리 뭔가 물리학 믿으면 새로운 물리학을 알아내면 그 새로운 물리학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또 찾아내는 거죠. 우리 뉴턴의 물리학 가지고는 이런 증거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안 되죠. 대폭발 이론까지 나오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우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총 질량의 96%를 오늘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에서 도대체 이런 질량이 얼마인지 이건 무엇이 나온 다음에 비로소 알았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20세기에 우리 어떻습니까? 광속 불변 문제 때문에 특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21세기에 질량의 96%를 오늘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거 뭔가 해결해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간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 나오면 어때요? 이걸 좀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이 21세기가 물리학자들의 가슴이 가장 뛰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어땠어요? 17세기에 행성 문제 해결하다가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할까? 이거 설명했더니 뭐예요?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 알아냈죠.
그리고 20세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빛의 이중성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다가 보호의 원자 모형 왜 성립할까? 이거 했더니 요거 미세계의 기본 법칙 알아냈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똑같이 광속 불변 문제 해결하는데 속도 덧셈 법칙 왜 성립할까 하다가 어때요?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우주론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우주의 총 질량 문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해결하면 뭔가 찾아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직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뉴턴 일까지 150년쯤 걸렸죠. 그리고 요거 빛의 이중성 문제는 한 20년 걸려서 양자역학 나왔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뭐 한 10몇 년 걸려서 나왔어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벌써 그 배경 복사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89년, 그 다음에 2001년 이때 이미 나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0 몇 년이 지났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뭐가 있을까? 우리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물리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실험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저기 땅속 깊이에서 실험합니다. 왜 땅속 깊이에서 실험하냐면 다른 놈들의 영향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땅속 깊이에서 뭘 실험하냐면 저기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질량이 큰 입자인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검출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는 걸 보는데 이런 건 언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주 초기 대폭발 이런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이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양력에 의해서만 상호작용하는데 양력은 어때요? 거의 알 수가 없죠. 그거 이제 과연 그 있을까? 이런 거를 찾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물리학 하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물리학과 상관없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물리학이 발달해온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인상이 드냐면 우리 어떻습니까? 자연의 비밀을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한테 알려줄 때 아주 숨어가지고 절대 안 보이는 데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잘 보이게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5개의 행성, 이상한 행동하는 거 눈에 잘 보였죠? 눈에 잘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뉴턴의 물리학 나왔죠. 그리고 뭡니까? 원자에 대한 정보가 무엇에서 나왔냐면 태양의 선 스펙트럼에서 나왔죠. 그 태양의 선 스펙트럼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거기에 까만 산이 쫙 있었습니다. 그 뭐 보기가 잘 안 보였습니까? 잘 보였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하면서 양자역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광속 불변은 어떤 광속 불변을 알아내는 실험이 유명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왜 나왔냐면 빛이 파동이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빛의 매질을 찾는 실험이었어요. 그때 광속 불변이 이제 된데 그 광속 불변을 알게 해준 게 요 간섭계입니다. 간섭계. 여기서 간섭 무늬가 이렇게 탁 나오면 아 이거 광속 불변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렇게 자연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확실한 정보로 나왔습니다. 또 뉴턴 시대에 사실은 뉴턴이 물리학하고 나서 뉴턴의 옵틱스라는 책에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맨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옵틱스에서 빛의 성질을 전부 실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난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을 소개한 게 있어요. 그중에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물과 황산을 집어넣으면 펄펄 끓는데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도대체 이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기력 때문이었습니다. 원자 속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들어있는데 이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전기력, 이거는 이 두 개의 양전하 크기와 음전하 크기가 똑같아서 원자 바깥에서는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이 전기력의 그 에너지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황산 집어넣으면 펄펄 끓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효과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1904년에 러더포드는 원자핵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방사능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자기 이해 못하는 거.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 방사선이 원자에서부터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 큰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어디서 나온 거였습니까? 원자핵에서 나온 거였어요. 원자핵에서는 핵력이 원자핵이라는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숨어져 있을 수가 있었느냐?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기 때문에 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전기력은 양전화와 음전화의 크기가 똑같아서 숨어 있을 수 있었다면 이거는 짧은 거리 힘이어서 숨어 있을 수가 있었지만 그 효과는 어때요? 눈에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방사선이 나오는 효과는 눈에 잘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효과는 이렇게 수력 발전, 이건 만유인력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의 효과, 불, 핵력의 효과, 원자 폭탄, 이렇게 상호작용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표시가 됐지, 우리가 양력 찾으려고 저 땅속에다가 안 보이는 걸 찾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서가 어디 있을까? 안 보이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 여기서부터 그 단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막 생각했더니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 전자기파로 설명 못합니다. 오늘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물론 텔레파시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력. 생각만 가지고 어때요?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막 한 유란지 이런 사람이 어때요? 생각만 가지고 숟가락을 휘었죠. 염력. 정신력으로 휘은 겁니다. 이 염력도 이거 진짜라고 하는 거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정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유럽에 가면 성모 발현지, 예수의 어머니가 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샘 파봐. 그 샘물을 먹으면 다 나요. 만병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성모 발현지로 지팡이를 짚고 와가지고 여기다 지팡이 놔두고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지팡이. 이게 바로 뭡니까? 정신력에 의한 기적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 기적은 꼭 천주교 성모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옛날 우리 역사책 보면 나와요. 부처님한테서도 기적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신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신력, 정신세계. 그러면 이런 정신세계는 따로 존재할까?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 정신세계는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신에 대한 그동안의 물리학자의 생각은 어땠냐? 뉴턴은 어떠냐면 뉴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뉴턴은 자기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별들의 운항을 설명하는데 이 별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책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 절절히 묻어나옵니다. 사실은 맥스웰, 전자기학의 맥스웰도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천주교에 다녔다고 그래요. 유태인이지만 천주교에 다녔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천주교는 안 다녔지만 무엇을 믿었느냐? 범신, 자연의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 이 자연을 만드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것 같으냐라고 반문을 했었죠. 근데 우리 잘 아는 호킹은 어땠습니까? 호킹은 이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우주선 타고 나가는 시대죠. 우주선 타고 우주인이 저 우주 공간에 가봤더니 신은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들이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호킹이죠. 그런데 아마 호킹은 오늘날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가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있다면 텔레파시나 염력이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런 정신세계가, 오늘날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 정신활동은 단지 뇌에서 어때요? 뉴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생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정신활동이 인간의 생리적인, 뇌의 생리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부에도 정신세계가 있는데 이것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단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 내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중국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중국 드라마 보면 어때요? 쫙 기가 나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정신세계가 외부에 있는 정신활동.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이거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세계, 정신활동, 정신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리학에서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 어땠습니까? 지금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그 새로운 단서가 해결되면서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한 걸 다 설명해 주죠. 저는 이제 그런 논리를 하는 겁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그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물리학이 발달한 결과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해결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세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되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있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또는 고등생명체가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는데도 이거 왜 있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지 될 문제고, 물리학이 어쩌면 지금 발달한 거죠. 우리 17세기, 20세기에 발달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걸 새로 알게 만들어줬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도 해보는데, 사실은 나는 전공은 아니지만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느 정도 진전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다 해결한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리하면 21세기에 우주론의 저절로 도달하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다 이해했는데 어땠습니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 이거 만약에 해결이 되면 정신세계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 사람들은 노벨상도 받겠죠. 여러분, 3주 강의 동안 물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물리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물리가 우리 현대 교양인으로 살기에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한 요 줄거리, 물리가 발달한 이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중요한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